한 세대가 믿었던 소비 철학이 단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 2026년 지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은 어느새 독촉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몇 달치를 태운 여행이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할부 이자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똑똑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똑같이 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빚이 그들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3년의 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비웃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 어차피 못 살 거 지금 누리자. 그때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통신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빚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빚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모으는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빌려서 무언가에 넣은 사람은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지금 쓰고 지금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에만 587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인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을 못 산다. 이 한 문장이 한 세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닿지 못할 미래라면 손에 잡히는 오늘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식탁, 해외 휴양지의 노을, SNS에 올라가는 빛나는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시절의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멍청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가 빚을 가볍게 만들었고 오르는 자산이 절약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흐름 위에 서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숫자가 바뀌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흐름이 뒤집힙니다.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만에 7배였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그 작은 숫자가 바꾼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금리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는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담이라 느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금리가 7%, 8%대로 뛰었습니다. 같은 1억 원의 빚, 같은 사람, 같은 통장. 그런데 이자만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대로인데 빚의 무게만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벼워 보였던 비용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할부였습니다. 할부 수수료 월 2%, 이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월 2%는 1년이면 24%입니다. 카드값을 12달로 나눠내는 동안 사실은 연 24%짜리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급이었습니다. 월급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다만 물가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2022년 임금은 0.2%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물가는 5.1% 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임금은 1.6%, 물가는 3.6%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월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른다. 그러면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이 매달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이자가 불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쓸 돈이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통장을 갉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통장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흥청망청 써서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어가는 통장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한 달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불어난 이자를 갚느라 빠져나가는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일주일치 노동입니다. 한 달에 닷새, 엿새, 일회. 그 기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요일까지 일했는데 그 일주일은 통째로 빚을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 시간을 팔아 빚의 무게만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카드 할부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느낌.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다음 장면의 숫자가 보여드립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냈습니다. 처음엔 카드 할부였습니다. 다음엔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엔 카드론이었습니다. 한 칸씩 더 비싼 빚으로 옮겨 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리볼빙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 안 내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겁니다.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빌리는 셈입니다. 이번 달 빚을 다음 달에 나에게 떠넘기는 시간 대출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리볼빙 평균 금리는 약 17.4에서 17.6%입니다. 체감으로는 20%에 가깝습니다. 100만 원을 미루면 1년에 18만 원 가까이가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빚이 한 곳에 쌓였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약 42.9조 원,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루는 것조차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1%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2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20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거운 건 그 무게가 청년 세대에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이하 청년 한 명의 평균 대출은 8,450만 원, 역대 최대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억 가까운 빚을 짊어진 겁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법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30대 이하가 26.9%였습니다. 빚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법의 도움을 구한 사람, 그 넷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으로 한 투자, 비투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청년들의 연체 잔액은 반년 만에 46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약 9배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묶인 돈은 17.6조 원에서 111.7조 원으로 불었습니다. 한탕을 노린 돈이 그만큼 컸고 무너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화려했던 3년의 끝은 이렇게 숫자로 남았습니다. 미뤄진 청구서, 역대 최고의 연체율, 그리고 법원 앞에 줄을 선 청년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빚은 그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내가 진 빚인데 왜 가족까지 흔들린다는 걸까요? 그 답은 빚이 무너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중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2021년 2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7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약 6만 명이 더 무너진 겁니다. 더 무거운 숫자도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갚을 여력마저 약한 사람, 이른바 취약차주가 30대 이하에서만 44만 6천 명입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세대가 빚 앞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위태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가진 자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수준, 이른바 고위험 가구입니다. 2030 세대에서만 약 16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빚은 더 이상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빚의 도미노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엔 본인 통장이 비고 그 다음엔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의 이자에 보탭니다. 그래도 막히면 형제와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보증을 서고 자기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형제의 신용을, 친구와의 관계를 차례로 넘어뜨립니다. 무너지는 건 한 명인데 함께 무너지는 사람은 여럿입니다. 이게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 그러니까 온 가정이 진 빚을 다 합치면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빚을 진 사람 한 명이 평균 9,660만 원씩 지고 있는 셈이고 이건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을 평범한 한 사람이 어깨에 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빚이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빚은 인생의 계단도 빼앗습니다. 신용에 한 번 금이 가면 전셋집을 구하기도, 결혼을 준비하기도, 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남들이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한 세대가 그 사다리 아래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아픈 마음이 자랍니다.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철없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메커니즘으로 봐야 합니다. 큰 빚을 지면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되고 무너진 자존감은 출구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사람, 더 받쳐주지 못한 부모에게 화살이 향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빚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빚이 가족의 통장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갈라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가 가장 무거운 빚을 지고 그 무게가 부모의 노후로, 형제의 신용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욜로의 시대는 끝나고 정반대의 흐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욜로의 시대가 조용히 저물고 있는 겁니다. 욜로가 저물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요노였습니다. 요노란 You only need one. 정말 필요한 하나만 갖자는 흐름입니다.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코바코가 2025년 발표한 소비조사에서 응답자의 89.7%가 보여지는 소비보다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입니다. 또 80.7%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구매는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약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수가 택한 기준이 된 겁니다. 명품 시장에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백화점 65개 점포 가운데 37곳,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줄을 세우던 명품 소비가 식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 예산을 당당히 공개하는 라우드 버지팅이 유행하고
소비를 줄이는 언더 컨섬션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욕망을 내려놓은 사토리 세대가, 중국에는 가성비를 쫓는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절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한 달 평균 약 250달러, 우리 돈 30만 원이 넘는 돈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끄는 항목은 영상 스트리밍 구독으로 65%에 달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참여자의 85% 이상이 이 흐름을 멋이 아니라 경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절약은 궁상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늘 검은 퍼틀넥만 입었고, 워런 버핏은 맥도날드 아침으로 하루를 엽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를 돌려 입습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과시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절약은 돈을 못 써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돈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점검해도 됩니다. 지금 켜져 있는 리볼빙이 있다면 금리부터 확인하시고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와 부독 중에 안 쓰는 것 하나만 해지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번이 끌려가던 통장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욜로는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금리가 깔아둔 길이었고 모두가 옳다고 믿게 만든 시대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을 즐겼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몫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식사 한 끼, 떠나고 싶었던 여행 한 번, 그 자체가 잘못일 리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을 고른 것이 아니라 청구서가 내 내일을 먼저 가져가 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의 통장에는 선택이 남고 오늘에 끌려가는 사람의 통장에는 이자가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건너오신 겁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무심코 빠져나가던 자동 결제 하나 혹은 미뤄둔 리볼빙 하나를 들여다보는 일. 그 작은 점검 하나가 끌려가던 흐름을 멈춰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욜로와 요노 어느 쪽이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 통장을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